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플로리다주 지방판사가 공항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말라는 판결을 한 뒤 대부분의 항공사는 더 이상의 의무화를 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엇갈리며 보건 관계자들은 우려합니다. 우버와 리프트도 오늘부터 운전자와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선택으로 바꿨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의 교통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육부가 사회의 감정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주 교육 시스템이 공인한 54종류의 수학 교과서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장악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동부에서 군수물자 공급망을 파괴하고 수백 군데를 타겟으로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소련과 중국이 북베트남에 했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중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미국 공화당 유권자의 83%는 푸틴이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이든이 없어지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많은 84%입니다. 공화당 사이에서입니다. 머세디스 벤츠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 자동차를 선보입니다. 최근 임금이 크게 상승했지만 큰 체인업소의 시간당 임금은 $1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에 플로리다주의 템파의 지방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로 인해서 미국이 들썩였습니다. 이것은 우선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서의 편리함 내지는 이제 구속에서 벗어났다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은 이로써 이제는 별것 아니구나. 어제 델타 에어라인이 발표한 것처럼 그냥 계절적인 독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반응도 다르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됩니다. 일단은 교통부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제는 해제하겠다 일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했지만 또 지방법원 판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관계 당국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캐틀린 킴볼 미젤이라는 플로리다주의 지방 판사가 보건당국의 권한을 넘은 규정이다. 또 질병통제국이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항공기 등에서 교통시설에서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했다. 적어도 5월 3일까지 연장을 했었죠. 연장을 한 것 며칠 뒤에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과도하게 썼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모든 그룹의 권한을 다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효화하는 게 방법이다. 개인이 결정해야지 될 일이다. 마스크 착용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행기, 버스, 열차 그리고 공항 내부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그 모든 공공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2개의 항공사가 환영하면서 jetblue 같은 경우는요. 비행 중이었는데 이거 해제합니다. 지금부터 벗으셔도 됩니다. 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비디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국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시든지 거의 모든 그 비행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엘라스카, 프론티어, 하와이안, jetblue, 사우스웨스트 그 밖에 대부분의 항공사가 전부 의무화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델타 에어라인은 이 같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절적 바이러스로 전환돼서
뭐 해제되는 거 보고 이제 안도한다라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 심각한 것이야. 아직도 날마다 사람들이 숨지고 있고 날마다 감염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약간 문장을 고쳤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이에 대해서 우리 그 항공기 내의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비행기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미국 내 국내선과 국내선의 공항에 적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컬의 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로컬의 룰에는 따라야지 되는 게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는 항공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면 그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뭐 LA 뭐 예를 들어 국제공항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공항에서 우리는 이걸 해야지 되겠어 하면 그 룰에는 또 따라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스크를 가방이나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남성분들이라도 뭔가 뭐 주머니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마스크는 당분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항공사들은 굉장히 반겼는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팬데믹 이후에 항공기 안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해서 얼마나 그 항공사의 직원과 손님이 싸우고 어떤 땐 마샬이 와서 끌어내려가고 또 그게 이제 법원까지 가서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항공사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항공승무노조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항공 승무원들이 가입한 그런 노조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엠트랙도 더 이상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오고 나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버가 먼저 그리고 리프트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 당장 오늘부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택 사항이라는 겁니다. 질병통제국은 아직도 이제 좀 위험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유난히 감염률이 높은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버가 이거 선택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그분이 혹시 감염돼서 우버 안에서 다른 그 면역력이 약한 가족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개인 차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안 한다고 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시고 불편하시다면은 여러분들 그 취소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버를 타려면은 마스크를 내가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여러분들 그 우버 신청하실 때 해야지 되고 또 마스크 쓴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도 해야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버에서도 항공기의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마스크 쓰지 않고 마스크 쓰셔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막 화내고 거친 말을 하고 하는 그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척 그 불편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일단 선택 사항이 됐고 우버가 지금까지 뭐 거의 앞좌석에는 운전자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사람 타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도 이제 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앞좌석에도 손님을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버는 우리가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시려면은 이거 모든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우버가 승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 하니까 운전자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다 하면서 벗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테고 승객은 원해도 그런 경우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라도 창문을 좀 열어두고 또 자동차 타기 전에 손도 씻고 차 안에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꼭 손을 막고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선택 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백신 접종을 했어도 리프트를 타면은 마스크를 썼어야지만 되는데 이제 그 플로리다주의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고 그러나
연방 판사의 판결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 의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의 그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은 버스와 기차 탑승자에게 마스크를 선택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인구가 많은 뉴욕의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른 그 교통망,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죠. 카운티 그 메트로폴리탄 교통국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국에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같은 지역은 미국에서도 사람들 왕래가 가장 많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권한이 있는 당국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 보건당국이나 보건 관계자들은 조금 더 이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성보다는 조금 반대가 많습니다. 연방 정부가 공공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한 사람의 판사가 앗아갔네. 이게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줄리아 레이프먼 공공보건 전문가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다른 변이가 나오면 그러면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또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대중교통시설에서는 환기하는 것이 어렵죠.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우리 환기 시스템 더 좋게 하겠다 하고 또 이 비행기도 우리 안전합니다. 굉장히 환기가 잘 돼요. 비행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는 문도 열지도 않고 오랜 동안 갇힌 공간에 함께 있으니까 아무리 항공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제 안 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스스로 선택을 하시라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안슈츠 의과대학교의 교수 데니엘 골드버그 교수는 연방 사법부의 이 공중보건법에 관한 이번 판결이 주 전체 또 미국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뭐 구태여 좋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노스이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보건정책 법률센터 소장인 웬디 라멧 교수도 정부가 이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교통 안전을 지킬 능력을 앗아갔다. 그런데 그게 아직 그 코비드 19은 우리가 완전히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굉장히 그 치명적일 수도 있고 널리 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또 백악관은 관계 당국이 판사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동안은 집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도 지금 캐틀린 킴볼 미젤 플로리다주의 지방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고요.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33살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8월 12일에 연방 판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는 뭐 31살 정도 됐겠네요. 1987년생입니다.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뭐 여러 종류의 연방 판사가 있지만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된 판사는 종신직입니다. 연방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판사가 최연소 연방 판사였거든요.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서기였고 미국 변호사협회에서는 자격이 없다. 연방 판사가 될 그럴 판정을 당시에 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판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단 2개의 케이스만 판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심플한 케이스를 맞지 않았겠어요. 하루짜리 그런 판결을 2번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방 판사로 지명되기까지의 평균 판사로서의 경력이 12년은 되는데 지금 이 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연소 그리고 경험이 가장 없는 판사가 연방 판사가 된 케이스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그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주에 따라 다 다르고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 판사의 판결이 없더라도 꼭 비행기 타시는 분보다는 비행기 안 타시는 분이 훨씬 많고 캘리포니아주처럼 광활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타시는 분보다는 거의 대중교통 한 번도 안 타보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에 따라서 다 환경이 다르니까 이제는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렇게 연방 판사가 판결을 하면은 비행기 안에서조차도 이 마스크 착용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는 코비드 19이 됐다. 이 정도 노멀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판결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제 모든 문제들이 안정되려면 지금 큰 그 키워드가 세 가지죠. 인플레이션, 팬데믹, 코비드 19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잠시 뒤에 한 가지를 다방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네요. 우리가 그 팬데믹 코비드 19 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늘 그 가족을 걱정하고 가족을 굉장히 날마다 많이 특히 좀 약한 가족일수록 걱정을 했었던 마음 졸이면서 그 경험 여러분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무뎌지셨어요? 그때 처음에 특히 이제 코비드 19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방 판사의 판결 이후에 연방 교통부에서도 그런 그 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물론 더 안전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끝나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우크라이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분명히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것을 교훈을 삼았겠죠. 러시아로서는 해서 동부에서 한 수백 군데의 말하자면 그 군사 물자 보급망을 뭐 타겟으로 해서 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군수 물자를 북부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브로 들어갈 때 우크라이나가 그 공급망을 차단했던 것처럼 지금 돈바스 지역 동부 러시아가 가지려는 그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완전히 그 망가뜨리기 위한 미사일 공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 뭐 이번 전쟁을 성전이다, 홀리워다, 신도들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키릴 총대 주교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거 맞는 거야? 뭐 우리 형제 자매 친척과 마찬가지인 그런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떨 때는 그 외부 세계와 연락이 되고 우크라이나의 친구, 친척,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뭐 비디오 공유 같은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일찍 눈을 뜨는 것이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같은 그 이후에 지지율이 83%나 됐다 하는데 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그 여론조사 기구의 대표가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니까 러시아에서는 뭐 이 같은 여론조사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그 대선 치를 때 이게 전화 응답이냐 실제 뭐냐 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러시아와 같은 독재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다 가두는데 그러는데 여론조사원이 가서 가가오 방문을 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지지하느냐 이번 전쟁이 있었는데 푸틴을 지지하느냐 할 때 반대한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서 모든 나라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신자들은 그 종교 자신이 믿는 종교의 최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말을 존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성전이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일부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해서 우크라이나 내부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라든가 이태리라든가에 있는 러시아 종교회 소속의 정교회 소속의 그런 그 교회들이 더 이상 키릴 총대주교 말을 믿지 않겠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손을 좀 그 떼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리투아니아에서도 아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전쟁을 신성화하는 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로 연설을 했습니다. 2단계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니까 뭐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지금 상황실에 들어가 있을걸요. 동맹국들과 전화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돕는가 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그 잔혹성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드러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거 3차 대전은 하고 싶지도 않고 러시아에게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뭐 전쟁 그 범죄자, 전범이라고 부르고 대량 살상자라고 부르면서 세계적인 여론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이 잘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연설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이기도록 하는데 모든 지원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제 다른 나라 그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지 되는가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는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뭐 슬로바키아 같은 데서 뭐 어떠한 그 무기를 준다 하면 처음에는 그 러시아가 싫어할 텐데 하다가 that's okay.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상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대한 탱크라던가 러시아 군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북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쳤지만 동부에 와서는 지금 러시아가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러시아가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변수가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젤렌스키의 능력 이외에 서구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의 긴 기사를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처음부터 심지어는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설정을 해줘야지 된다. 우크라이나 상공에. 그래서 러시아가 미사일로 지금 뭐 주거지역 수천 아파트먼트 또 의료시설도 뭐 한 150군데 의료시설도 파괴했다고 하고 학교 문화센터, 극장을 포함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지 된다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야지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던 매체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장기전이 될 것은 분명하니까 중무기, 헤비한 그런 웨폰을 준다고 해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전쟁하는 것은 아니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전을 보라 하고 예를 드는데 이 전투와 중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뒤로 이렇게 가고 가다가 슬로바키아의 S-30를 지지를 승인을 했잖아요. 베트남전에 소련이 그 당시에 뭐 75년도 이때가 끝나갈 무렵이었으니까 북베트남의 전투기를 무척 많이 지원을 해서 그 전투기가 미국 항공기 수십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서 베트남전에서 다친 사람들 무척 많잖아요. 숨진 존 맥케인 전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을 해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탱크 미사일을 북베트남이 많이 받아서 미군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원래 중국하고 소련은 1964년 이후에 이제 뭐 그 무기 전쟁 같은 것을 했죠. 무기 공급 전쟁 같은 것을 중소 분열 이후에 해서 1975년이 되니까 500대 이상의 항공기, 이 가운데서 전투기 180기, 2,500개의 탱크, 그러면 이제 포 같은 경우는 뭐 수만 개가 되겠죠. 이 러시아가 다 북베트남에 줬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그 하노이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킨 대공 미사일 그 버튼을 눌렀던 직접 군인이 그 소련군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웹사이트는 여전히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 푸틴이 미국에 주말에 공식적으로 외교 서한도 보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소련은 러시아 웹사이트는 아직도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소련이나 중국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공동 교전국이었다라고 비난한 적이 없고, 미국은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폭격기가 어떠해서 이랬을 때 소련 뭐 화물기를 피하고, 어떤 때는 미군 그 조종사가 잘못해서 실수로 이제 뭐 소총을 발사하거나 하면은 뭐 소련에서 당시에 무슨 뭐 처형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에는 약간 완전히 눈은 아니더라도 눈이라는 나쁜 형태의 대응에는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나쁜 형태의 그런 그 공격에 무조건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신사적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또 하나는, 러시아가 나토는 고사하고 뭐 예를 들어 중무기 같은 것을 줬을 때 나토에 대항해서 나토를 물리친다? 그건 고사하고 우크라이나만 관리해도 한신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부당하지 않은가. 서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난 뒤에 여러 가지 그 기구, 조약, 또 포로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안 하기로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된다. 유엔 헌장에 침략하는 국가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국가에게는 군사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침략자에게 제재는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러시아 눈치 보면서 어느 선은 내버려 두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유엔 헌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다고 독일군과 러시아군이 교전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때를 봐라. 무기 주고 러시아군이 직접 버튼을 눌렀다. 미군을 사망하게 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만큼이나 이제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해요. 공화당 유권자의 83%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아. 푸틴보다도 많습니다. 84%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모닝 컨설트가 여론조사를 2022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2%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뭐 샘플이 많잖아요. 2,000명 넘으니까. 민주당은요, 74%가 반대로 바이든이 없다면 세상이 나빠질 것이다. 푸틴이 없다면 세상이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86% 민주당은. 그리고 64%는 미국 사람 전체적으로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세상이 더 나빠졌을 것이다. 민주당 72%, 공화당 64%.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고요. 모닝 컨설트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푸틴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나아질 거야가 83%, 바이든 84%였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2.1%, 그가 없으면 세상이 나아질 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에 비해서 훨씬 내려갑니다. 64%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없으면 세상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당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뭐 미국 우리가 내노라 하는 그런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 체인스토어는 굉장히 높아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데요. 66군데 회사를 대상으로 2012년이 아니죠. 2012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그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하려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는 돼야지 된다 하는 노력을 했는데 제한적으로만 성공하고 있다는 그런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요즘은 깎아먹기 때문에 정말 별로죠. 예를 들어서 15달러는 지금의 15달러는 10년 전에 11달러 97센트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래 목표했던 15달러 시간당 그렇게 하려면 한 18달러 80센트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15달러를 못 받는 사람도 많고 만약에 시간당 15달러를 받으면 1년에 얼마를 벌까요? 3만 달러 조금 넘는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시간당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아팠다 하면은 돈을 덜 벌 수 있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밖에 뭐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베네핏이 또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의 3분의 2, 또 호텔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분의 2 정도가 15달러 미만을 버신답니다. 아직도. 물론 부분적으로 같은 그 브랜드 회사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높게 받지만 대체적으로 패스트푸드와 호텔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분의 2가 시간당 임금이 15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버드와 UC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좀 띵크탱크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 아주 진보적인 띵크탱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조사를 하겠죠. 최저임금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66군데의 큰 회사를 조사를 했더니 44군데가 시간당 평균 임금이 15달러 미만이더라. 월마트 경우는요. 회사마다 차이가 커서 49%가 직원이 49%가 15달러 이상을 받고 그럼 51%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타겟의 경우는 97% 이상이 15달러 이상 받는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쇼핑을 하실 때 한번 가게에 가셔서 그 느낌이 월마트 직원과 타겟 직원을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회사의 직원이 더 좀 능동적이고 더 밝은가 하는 것을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돈 받는 것을 보면은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손님들이 가서요, 어쩌다가 한 직원이 아니라 계속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 툴툴대고 아니면 툴툴댄다기보다 손님들에게 굉장히 무뚝뚝하고 화가 잔뜩 나 있는 표정이라든가 이러면 분명히 그 식당이 최저임금을 적게 준다던가 아니면 팁이 적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월마트와 타겟의 차이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보통 이제 15달러 최저임금을 그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시간당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최고로 많이 받아야 평균 35시간 일주일에 그리고 뭐 최저는 한 뭐 20몇 시간 이 정도 시간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 살겠어? 뭐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새로운 추세입니다. 머세디스 벤츠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 자동차를 몇 개월 안에 선보인답니다. 그 EQS SUV 미국에서 제조하네요. 엘라바마에서 3월 15일에 머세디스 벤츠가 배터리 공장을 오픈을 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같이 만든다는 건데
몇 개월 안에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회사에서 말하는 홍보 얘기입니다. 조용하다고 하고 전기차는 조용하죠. 이 멀세디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조용하고 공기 정화 기능이 대단합니다. 요즘은 공기 정화가 완전히 이슈예요. 그래서 그리고 완전한 탄소 중립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가장 큰 충전 네트워크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는데 멀세디스 벤츠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SUV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하는 것은 누구를 겨냥을 하겠습니까? 테슬라를 겨냥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멀세디스 벤츠도 오염도 없는 자동차를 전부 만들겠다는 목표가 2039년이거든요.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후변화였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에 정리하느라고 1년 동안 신경 엄청 썼고 그 뒤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완전히 기후변화 같은 것은 명함도 못 내놓고 있는데 오늘 뉴스 나오는 것 보니까 행정부가 다시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기후변화 이런 것에 정말 좀 힘을 써보겠다 하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세디스 벤츠는 사실은 전기자동차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이 승용차 낮은 승용차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처음에 멀세디스 벤츠가 한 6년 전쯤에 처음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조금 높은 약간 SUV와 승용차와 중간 정도 되는 그 높이가 천정이 높고 모양 자체도 승용차의 모양은 절대로 아니었죠. 벤과 SUV 요즘에 GLS 이런 형태의 SUV와 조금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멀세디스 벤츠의 전기 자동차가 마일리지가 87마일밖에 안 나갔었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것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SUV까지 만든다는 것.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 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런데도 미래를 봤으면 그렇게 해서 먼저 만들었던 회사가 앞서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세상의 변화죠. 변화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오랜만에 미국 정말 이거 미국 맞지? 예전에 이런 뉴스 많았지? 하는 것 하나 아이템 전해드립니다.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왜 최고의 이랬던 것 같은데 왜 그랬죠? 그런데 또 중간에 괜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강안경원 선전이었었습니다. 켄터키주의 남성이 원치 않은 생일 파티를 한 뒤에 결국은 회사로부터 45만 달러를 받아라 하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한 이틀쯤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케이스가 하도 미국적이기 때문에 점점 퍼져나가서 영국이다, 인도다 이런 나라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켄터키주 그래비티 다이아노스틱스라는 의료 실험실이군요. 이 실험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케빈 버링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회사에서 누구 직원이 생일이다 하면 생일 파티 같은 걸 해주잖아요. 생일 파티 담당자에게 나는 불안, 공황 증세가 있으니까 패닉 상태가 오는 게 있으니까 패닉도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런 파티를 하면 패닉 상태가 올 것 같아 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해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회사 말에 따르면 그 부탁을 받은 담당 직원이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를 한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파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공황 발작 상태를 일으켰고 자동차로 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어떻게 했어야지 됐고 하면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회사에서 생각하기는 반응이 과했다. 이 사람 너무 폭력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 주에 해고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사를 고소를 했죠. 해고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내가 좀 지나치게 담당자에게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해고를 당하니까 고소를 했고 판사는
공황 장애는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데 그 장애 때문에 불리한 조치를 받았다. 뭐 이 같은 그 판결을 내려서요. 임금 등 뭐 12만 달러, 30만 달러는 정신적인 고통과 자존심 뭐 상실 이리하여 45만 달러를 줘라 하고 일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회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있고요. 미국에서 그만큼 그 정신 건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뭐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그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